먼저 거대한 저택과 그것을 감히 세상에 세운 한 여인의 모습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계곡 위로 우뚝 서 있는 석회암 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는 뾰족한 탑과 가고일 장식이 있고 언덕을 따라 층층이 내려가는 정원과 제자 모양의 수영장, 밀랍 인형 박물관, 재즈클럽, 그리고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 어딘가에서 세계 12곳에서 온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꺼번에 4가지 언어로 말하고 있고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려고 돈을 내고 들어온 관광객들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여인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부터 남의 집을 청소하러 다녔고 13살에는 처음으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6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성을 잃었고 꿈을 잃었고 20년에 걸쳐 만들어 온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꿈이 살아있던 시절, 그리고 그 꿈이 끝난 뒤 12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들어갈수록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주리의 어둠 속에서 도망쳐 나온 한 어린 소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조세핀 베이커는 1906년 6월 3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프레다 조세핀 맥도널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드빌 공연에서 드럼을 치던 에디 카슨이라는 남자였지만 조세핀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캐리 맥도널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의 빨래를 받아 일했습니다. 집에는 실내 배관도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날도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12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8살 때부터 이미 백인 가정에 가정부로 보내져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고용주는 비누를 너무 많이 썼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을 데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잘 곳이 없으면 지하실에서 판지 위에 누워 자야 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깡통을 놓고 동전을 받으며 춤을 추었고 누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몸으로 먼저 알고 있는 듯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살에는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다 만난 주물공장 노동자 윌리 웰스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은 몇 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그가 분노에 차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조세핀은 병으로 그를 때린 뒤 떠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이 무엇이었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14살이었고 다시 거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5살에는 풀먼 열차의 포터였던 윌리엄 하워드 베이커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이커라는 성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있던 젊고 현실적인 여성이 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바다 건너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제국들에 맞설 수 있는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1920년대 초 조세핀은 할렘 르네상스 시기에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셔플 어롱과 초콜릿 댄디스 같은 공연에 코러스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역할을 맡기 위해 오디션을 봤을 때 그녀는 피부가 너무 어둡고 몸이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코러스 자리를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줄의 끝에서 일부러 코믹한 동작을 과장했고 일부러 박자를 벗어났으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관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보려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그녀는 파리로 향하는 순호의 공연단 라 르비 네그르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배 뒤로 사라질 때 그녀는 훗날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는 그녀를 하나의 계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925년 10월 2일 그녀는 샹젤리제 극장에서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차에 당스 소바주를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관객들은 그녀의 움직임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고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폴리 베르제르 무대에 올랐고 인공 바나나로 만든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장면, 그 실루엣은 공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그녀를 그렸습니다. 장 콕토는 그녀의 홍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녀를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충격적인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927년이 되자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엔터테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줄을 한 반려치타를 데리고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셰 조세핀이라는 나이트클럽을 열었고 프랑스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가로지르는 그녀에게는 평생 너는 될 수 없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어느 날 배에서 내려 그 금지가 사실은 지리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가로 바라봐질 수 있었습니다. 명성과 함께 샤토데 밀랑드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겠다는 급진적인 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937년 사업가장 리옹과 결혼한 뒤 프랑스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찾은 자유를, 자신에게 그 자유를 거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 들이대는 거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1930년대부터 그녀는 미국에서 공연할 때 반드시 인종이 분리되지 않은 관객 앞에서만 무대에 서겠다고 고집했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 시대의 흑인 공연자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을 원하는 클럽 주인들은 그날 밤만큼은 인종 분리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공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951년 뉴욕의 스토크 클럽에서 그녀는 서비스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적인 충돌로 번졌고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녀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취업비자 정지로 이어졌고 그녀는 또다시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너무 크게, 너무 공개적으로 미국의 인종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에 미국 정부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FBI는 그녀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CIA도 그녀의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그 시대의 미국의 인종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그랬듯 그녀 역시 공산주의 동조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직설적인 태도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었을 때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합류했습니다. 전쟁 중 그녀가 한 일은 실제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정보, 이름, 병력 이동, 연락처를 악보 위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적거나 옷 안에 숨겨 국경을 넘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붙잡혔을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연합군을 위해 공연했고 영국 비밀정보국과 미국 전략사무국과도 협력했습니다. 그녀의 정보활동 전체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프랑스 문서들이 2020년에 기밀 해제된 뒤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레지스탕스 메달과 전쟁 십자 훈장을 받았고 샤를 드골 장군에게서 직접 레지옹 도네르 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조세핀 베이커는 무슨 일이든 절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손댄 모든 일에는 자기 자신을 전부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만큼은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규모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보편의 형제라는 꿈은 프랑스 시골 한복판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세핀 베이커가 샤토데 밀랑드를 처음 본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그 느낌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성은 프랑스 남서부 페리고르 지역 도르도뉴 계곡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석회암 탑들과 계단식 정원, 그리고 보석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자신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서 사용했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7년 41살이 되던 해에 그 성을 샀습니다. 그녀의 네 번째 남편은 프랑스 재즈 지휘자이자 밴드 리더였던 조 부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47년 6월 3일 그녀의 41번째 생일에 결혼했습니다. 부이용은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으며
적어도 처음에는 조세핀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삶의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조세핀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겪었습니다. 부이용은 훗날 그녀가 전쟁 중에 한 아이를 거의 만사까지 품었지만 1941년에 사산했고 긴급 수술 때문에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슬픔 곁에는 그녀가 수년 동안 품어 온 또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미국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평생의 경험을 통해 더 날카로워진 믿음이었습니다. 인종이란 만들어진 범주이며 인간은 본래 나뉘어 있지 않고 그 분열은 배워진 것이므로 다시 배우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연설이 아니라 아이들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부이용에게 설명한 것은 보편적 형제에 의해 살아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형제자매로 함께 자라며 세상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세계의 마을, 보편적 우애의 수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주장,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와 무지개 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살짜리 남자아이 아키오를 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테루야는 훗날 공개적으로 일본인처럼 소개되기도 했지만 조세핀에 의해 자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야리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리라고 다시 불렀고 고아원 침대에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루이스가 왔습니다. 프랑스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장클로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이즈가 왔습니다. 그는 베이커가 무지개 부족의 유대교 대표로 삼으려던 아이였습니다. 베이커는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프랑스 아이를 입양해 유대인으로 키웠습니다. 원래 그 신앙을 가진 아이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신앙을 부여한 것입니다. 1956년에는 전쟁으로 찢긴 알제리에서 두 아이가 왔습니다. 베르베르 부모에게서 태어난 브라힘은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프랑스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마리아는 첫 번째 딸이 되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코피가 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 거리의 아기 침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견된 노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견된 그 밤을 기념해 노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리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베이커가 알고 지내던 모로코 출신 여성이 출산 후 버린 아이였고 12번째이자 마지막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 10명과 여자아이 2명, 10개의 나라와 3개의 대륙, 각 아이에게는 매우 의도적으로 종교가 배정되었습니다. 자노는 불교도로, 야리는 개신교도로, 모이즈는 유대교도로, 코피는 애니미스트로 길러졌습니다. 알제리에서 온 두 아이는 이슬람과 가톨릭으로 나뉘어 두 전통이 모두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조 부이용은 아이들을 위해 형제의 기도문을 썼고 아이들은 함께 그것을 낭송하며 세계 곳곳의 형제 자매들이 평화와 이해와 관용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레 밀랑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지만 무대 뒤 현실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는 그 저택을 하나의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 되자 레 밀랑드는 가족의 집이면서 동시에 전시장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재즈 클럽, 베이커의 인생을 보여주는 밀랍 인형 박물관, J자 모양 수영장, 극장, 미니 골프장, 3장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1954년부터 1960년 사이 그 저택에는 매년 약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어떤 추사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관광객들은 돈을 내고 정원을 걸었으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베이커는 아이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하나의 이상을 대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지 구경거리로 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낸 방문객들이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장소에서 이상과 구경거리 사이의 경계는 늘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훗날 그곳에서 자라며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들이며 함께 사는 삶이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식은 선물이기도 했고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날짜에 따라, 해에 따라, 아이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관광 수입, 잡지 기사들 아래에서 균열은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균열은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라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의 균열을 품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가 세상에 보여준 이미지는 조화로웠습니다. 정원에 있는 12아이, 저녁 식사 때 둘러앉는 둥근 식탁, 개인 교사들, 반려동물들, 로마에서 교황을 만나는 여행,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로 초대한 일, 도르도뉴의 동화 같은 성에서 살아가고 웃는 무지개 부족은 그녀의 생각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현실은 훨씬 복잡했고 어떤 부분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조 부이용은 처음부터 재정을 버티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베이커는 저택과 아이들, 많은 가사 직원들, 끝없이 이어지는 개보수, 호텔, 레스토랑, 밀랍인형, 박물관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세계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우는 것에 계속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이용은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보고도 계속 돈을 썼습니다. 그는 제발 속도를 늦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투어를 떠났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같은 꿈을 사랑했지만 그 꿈의 비용에 대해서는 결코 합의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베이커가 아이들에게 배정한 종교도 누구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이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지만 무지개 부족의 유대인 아이가 필요했고 베이커가 이스라엘 입양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유대교도로 길러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해준 믿음을 짊어지고 자랐고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커의 상징적 배치 안에서 일본의 자리는 이미 아키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입양된 야리는 개신교 가정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무지개 부족의 개신교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신교도로 길러졌습니다. 이것들은 아이들의 역사에서 나온 정체성이 아니라 베이커의 비전이 배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마치 누군가가 몸에 맞춘 의상처럼 입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옷은 맞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옷을 입은 아이가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입양 후 거의 모두 바뀌었습니다. 테루야는 자노가 되었습니다. 야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브라힘은 브라이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태어난 이름은 태어난 가족과 함께 멀어졌고 베이커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잘 맞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일들이 좋은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처음 주어진 언어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된 아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라는 요구를 받은 아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고통스러운 거절은 조세핀이 말하던 보편적 형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야리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나 1살 무렵 입양되었고 이름이 바뀐 뒤 개신교도로 길러진 야리는 훗날 자신의 말에 따르면 7살이나 8살 무렵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부여한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집에서 자랐습니다. 편견이 자신을 둘러싸고 세우려 했던 모든 경계를 넘어선 여성이 도덕적 중심으로 서 있던 집이었습니다. 야리가 15살쯤 되었을 때 베이커는 그가 다른 소년과 사적인 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시민권을 위해 행진했던 여성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인종 분리된 공연장에서 공연하기를 거부했던 여성의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인간을 어떻게 범주화하는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FBI의 감시를 받았던 여성의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야리의 존재가 그의 형제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5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 있던 조 부이용에게 보내졌습니다. 야리는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아직 배우고 있던 언어 속으로 자신이 알던 유일한 가족에게서 떨어져 보내졌습니다.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세웠던 바로 그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힘든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커 자신도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그 결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대 특유의 공포, 그리고 단 하나의 어긋난 의미, 자신이 세상에 보여 주려는 모든 논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느낀 한 여성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부족은 하나의 시범이었고 시범은 특정한 모습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이미 한 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가족을 겪었던 15살 소년에게 그녀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야리는 결국 그녀를 용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뒤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진짜였고 그 상처에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와 그들 모두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더욱 길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레 밀랑드의 재정적 붕괴는 가슴 아픈 공개 퇴거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 조 부이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혼은 몇 년 뒤에야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별거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레밀랑드는 베이커 혼자 떠안아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저택, 청소년기에 접어든 12아이, 그리고 공연자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무대 경력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빚은 투어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1964년 성은 경매에 나온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커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브리지트 바르도는 프랑스 전국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이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 기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반응은 상당했고 경매는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재정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성은 실제 가치의 약 7분의 1 가격에 경매로 팔렸습니다. 베이커는 그 매각이 확정되었을 때 투어 중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즉시 그 부지를 개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레밀랑드로 돌아와 부엌 안에 몸을 가두었습니다. 새 주인의 사람들은 전기와 난방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그녀를 밖에 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들은 그녀의 후반기 삶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가운을 입고 성의 돌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곁에는 축축한 짐 상자 몇 개가 놓여 있고 그녀는 너무 깊은 충격 상태에 빠져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6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어 올린 꿈의 문턱에 앉아 자물쇠 하나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프랑스 전역과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성기에 그녀를 기억하던 사람들, 그 정원에서 웃고 있던 12아이의 사진을 보았던 사람들, 도르도뉴 도로를 지나며 세 개의 마을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프랑스가 자신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 자신이 한 모든 일, 도르도뉴에서 특별한 것을 세우기 위해 바친 모든 세월 끝에 자신은 자기 집 계단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매각 조건에는 베이커가 그해 말까지 저택에 머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녀는 그곳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먼저 보내져 있었습니다. 파리 인근의 기숙학교로, 부이용의 조카들이 사는 아파트로, 혹은 아르헨티나의 부이용에게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살라역에서 파리 오스테를리츠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떠나기 전 아이들은 성 모퉁이 탑의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돌벽에 자신들의 이니셜을 긁어 남겼다고 합니다. 어둠 속 작은 글자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왕실 친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 사이 무지개 부족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나코의 그레이스 공주, 그레이스 켈리는 수년간의 편지와 방문을 통해 베이커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뉴욕의 스토크 클럽에서 베이커가 서비스를 거부당했을 때 그녀는 연대의 뜻으로 함께 그곳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다시 한번 베이커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베이커와 아이들을 위해 모나코 근처 로크브린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엔터테이너였던 여인은 62살이 되어 건강이 좋지 않았고 12아이와 함께 집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받아준 사람은 끝까지 그녀를 믿었던 한 공주였습니다. 베이커는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고 여전히 효과가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무대에 올라 부양하려던 아이들은 이미 그녀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 앞으로의 세월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레 밀랑드가 사라진 뒤 무지개 부족은 흩어졌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장소가 사라질 때 가족이 흩어지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서서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자 다른 기억을 안고 흩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이용과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파리에 남았습니다. 베이커는 모나코와 파리를 오가며 공연을 계속했고 모두를 재정적으로 버티게 하려 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공동 세계의 중심이었던 성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든 아이들이 가끔 돌아와 자신들이 자란 방들을 걸어보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된 뉴스 영상 속 얼굴을 기억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알아봐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길은 사랑과 상실이 뒤섞인 복잡한 유산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입양된 일본 소년 아키오는 파리에 정착했고 훗날 가족을 대표해 가장 자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정원에서 잡은 딱정벌레에 실을 묶어 살아있는 풍선처럼 들고 다니던 기억 교황을 만나러 간 여행 쿠바에서 보낸 여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황금기처럼 보였던 세월의 기억과 그 세월이 실제로 무엇을 대가로 했는지에 대한 어른의 이해를 함께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침묵을 택한 형제 자매들을 대신해 그 기억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5살에 아르헨티나로 보내졌던 핀란드 소년 야리는 결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1995년 한 핀란드 기자가 그의 친어머니와 4명의 형제자매를 찾아냈고 야리는 자신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레 밀랑드에서 자라며 핀란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뉴욕에서 야리는 장클로드를 만났습니다. 훗날 조세핀 베이커의 비공식적인 13번째 아이로 알려지게 된 남자였습니다. 장클로드는 입양된 12아이 중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43년 디종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에게 버려졌으며 14살 때 파리의 호텔 스크리브에서 벨보이로 일하다 조세핀 베이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을 따랐습니다. 1970년대 뉴욕으로 갔고 1986년 맨해튼 시어터 로의 웨스트 스트리트 2번게 셰드 조세핀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사진과 기념품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극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레 밀랑드가 되려 했던 것에 의도적인 메아리 같은 장소, 모두가 환영받는 식탁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리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2015년 장클로드 베이커는 이스트 햄프턴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71살이었습니다. 죽기 전 몇 달 동안 그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고 1000명의 친구가 있었다고들 말했지만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1월 15일 도시 밖의 한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컬렉션 그리고 1993년에 공동집필한 전기 조세핀, The Hungry Heart를 남겼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도 베이커의 삶을 가장 철저하고 가장 솔직하게 다룬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30년에 걸쳐 인터뷰 하나하나를 모으며 그 책을 만들었고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감상적으로 미화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장클로드가 세상을 떠난 뒤 야리는 레스토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곳을 운영하며 형이 그랬던 것처럼 홀을 돌아다니고 나사리 번가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한 여인 때문입니다. 무지개 부족의 모든 이야기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베이커에 의해 유대교도로 길러진 모이즈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배정된 신앙을 안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오랜 암투병 끝에 19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이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뒤 그는 조용히 거의 대중의 시선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성인기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상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확인된 것은 병이 길고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그에게 자신의 가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엘이 있습니다. 노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리 거리의 아기 침대에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베이커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발견된 밤을 기념해 노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레 밀랑드에서 12아이 중 한 명으로 자랐고 사진에 찍히고 기록되며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처럼 소개되었습니다. 일본, 콜롬비아, 핀란드,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바깥에서 보면 동화처럼 보이는 석회암 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뇌른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황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보도된 2009년 기준으로 그는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정신과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뇌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일은 유독 어렵습니다. 그는 겨울거리에서 이름도 가족도 없이 혼자 발견되었고 이후 이름과 가족을 모두 얻었습니다. 12명의 형제자매, 성, 개인교사, 해외여행을 얻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특별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팔렸고 가족은 흩어졌고 꿈은 끝났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 안 어떤 관광객도 돈을 내고 보러 오지 않을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안쪽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자기 목소리가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은 대개 침묵합니다. 다른 아이들, 브라이언, 코피, 루이스, 마리안, 마라, 스텔리나, 자노는 대부분 조용히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살아갔습니다. 베르베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알제리 소년 브라이언은 형 아키오와 함께 박물관이 된 성을 다시 찾았고 가끔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엄격했지만 함께 있을 때는 따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가 투어 중 한밤중에 한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자신과 그 아이의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황금기라 불린 세월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 마리안과 12아이 중 마지막이었던 스텔리나는 공개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밀랑드가 사라진 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종류의 조용함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위해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한 스타가 남긴 유산을 보게 됩니다. 레밀랑드를 잃은 뒤에도 베이커는 다시 일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8년에는 파리 올랭피아 무대에 섰습니다. 버그라드에서도 공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카네기 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피부가 너무 어두워 주요 배역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시는 이제 기립박수로 공연장을 흔들었습니다. 1974년에는 런던 팔라디움의 로열 버라이어티 퍼포먼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67,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평론가들이 그 시대의 위대한 극장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를 만한 공연을 해냈습니다. 레 밀랑드가 무너지고 무지개 부족이 흩어지기 전인 1963년 8월 그녀는 워싱턴 행진의 연단에 섰습니다. 전쟁 시절 자유 프랑스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채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이 세계가 기억하는 그 연설을 하기 직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행진에서 공식 연설을 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에게 자신이 왕과 대통령들의 궁전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미국에서는 호텔에 들어가 커피 한 잔조차 마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 큰 입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 베이커가 입을 열면 그 소리는 전 세계가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1968년 킹 목사가 암살된 뒤 코레타 스콧 킹은 베이커에게 시민권 운동에 비공식적 지도 역할을 맡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이커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늙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 4월 그레이스 공주는 파리 보비노 극장에서 열릴 그녀의 컴백쇼를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조세핀 보비노 1975 베이커 경력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예매표는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4월 8일 첫 공연은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찬사를 쏟아낼 표현을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관객들은 훗날 무엇인가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어서 이미 완성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 베이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밤사이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75년 4월 12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68이었습니다. 장례식은 4월 15일, 파리의 라 마들렌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 양쪽을 메웠습니다. 그녀에게는 21발의 예포가 바쳐졌고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장례식에서 프랑스의 완전한 군이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나코의 시메티에르 드 모나코에 묻혔습니다. 그레이스 공주가 마련해준 아파트와 가까운 곳이었고 프랑스가 그녀 앞에서 문을 닫았을 때 그녀를 받아준 나라였습니다. 2021년 11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조세핀 베이커를 파리 팡텅에 모셨습니다. 팡텅은 볼테르, 빅토르 위고, 마리 퀴리 같은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기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녀는 그 영계를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 그리고 미국 태생으로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팡텅에는 상징적인 유골함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46년 동안 머물렀던 모나코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동시에 두 곳에 있었습니다. 무지개 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무지개 부족의 전체 이야기에는 그것에 대해 글을 쓴 누구도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12아이들은 실제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집을 받았습니다. 정원과 수영장과 개인 교사가 있는 석회암성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12형제 자매를 얻었고 자신에 대해 말한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따뜻했던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과 자신의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그를 발견한 이를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뇌렉에는 그를 발견한 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사진으로 남겼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징이 되는 무게도 함께 받았습니다. 배정된 국가 정체성의 의상을 입고 매년 레 밀랑드를 찾아오는 30만 명의 방문객들 앞에 놓이는 무게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역사가 베이커에게 필요한 상징적 배치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자노의 한국 출생은 조용히 일본인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이즈의 신앙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 주장을 자신들이 정말 하고 싶은지 결정할 만큼 자라기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레밀랑드는 팔렸고 아이들은 흩어졌고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야리는 뉴욕 십 디번가에서 어머니의 이름과 형제의 기억을 함께 품은 레스토랑을 돌보며 일종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의 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뿐 아니라 그녀가 끝내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었는지와도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압니다.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어떤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키오는 가족 역사의 지킴이가 되어 지금은 박물관이 된 성으로 돌아가 그 바닥을 걸으며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묻는 방문객들에게 답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장클로드는 조세핀 베이커에 대해 쓰인 가장 솔직한 책을 쓰는데 30년을 보냈고 그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이즈는 40대에 죽었습니다. 뇌는 어딘가의 시설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이상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은 여전히 도르도뉴 계곡 위에 서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은 조세핀 베이커가 1930년대 처음 그것을 보고 그 순간 이곳이 자신의 것이라고 결정했을 때처럼 여전히 빛을 받아들입니다. 세이자 모양 수영장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밀랍 인형 박물관은 사라졌지만 12아이가 잠들던 방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은 침대들도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돈을 내고 그곳을 걸으며 그 삶이 어땠을지 상상합니다. 1968년 아이들이 모퉁이 탑의 돌벽에 긁어놓은 이니셜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다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장소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사진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 서로 다른 12곳에서 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장난감을 두고 다투고 같은 제자 모양 수영장에서 헤엄치며 자란 12사람 사이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서졌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옳게 한 것과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조세핀 베이커가 분명히 해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전설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잊히게 만들려 했던 역사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다음 역사의 보물도 곧 공개됩니다.